반갑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원래 저는 가끔씩 제가 청송에서 소단위로 하는 데를 가끔씩 이래 좀 나가기는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이 카메라를 하는 건 이제 처음이네요. 좀 긴장도 되고. 그래서 원래 저는 보통 이래 하면은 이론 교육을 잘 압니다. 현장에서 그냥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말씀을 드려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실제의 그 경우가 훨씬 더 좋지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퇴직 후에 저는 경북 능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퇴직 후에 이렇게 지금까지 농사를 하고 있는데 저보다 또 전쟁을 여기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동농가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혹시, 하시기 전에, 혹시 초밀식 재배 하시는 분 계십니까? 1m 이내에서 70cm, 1m 이내에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목, 교목성, 이축형 하십니까? 밀식 재배가 어떤 형태예요? 그냥 다축형이나 이축형? 네? 1m로 그냥 그래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목성 일반목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우리 또 김동진 회장님은 또 일반목에서는 또 일가견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있으신 분인데,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아까 교육을 가는 쪽에 물어보니까 연차가 한 15년 차에서 M9도 있고 더 어린 것도 있고 조금 더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거의 이제 세장 방추형의 이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또 1m 이내로 이래 하는 분들은 또 계시면은 현장에서는 또 우리가 절단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m 50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세장 방충으로 하지만은 일반적인 1m 이내에 하는 것들은 거의 방충형에 가깝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전정이라는 거는 크게 나누면 이제 방충형하고 개심형 이렇게 나누는데, 방충형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서 바로 결과지를 내는 이런 쪽이거나 혹은 세장 방충형 같이 좀 파생을 해서 주지를 내서 거기에서 직지를 받아내는 이런 방법이 되는 것이고, 개심형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옛날 교목성이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심형으로 이제 가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제 개심형이 없으니까 잠시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일단 성목에 대한 부분만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는 성목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교목성을 전정을 하면은 보통 처음에는 우리가 주간형으로 키웁니다. 한 5년 차, 6년 차에서 가지를 많이 받아내다가 그 다음 기간이 되면은 이제 변칙 주간형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 5년, 6년 차가 되면은 어떤 쪽으로 되는가 하면은 위로 가지가 좀 받아내는 쪽에서 위에서 어느 선까지의 높이에서 한 50cm를 두고 목을 날려버리지, 그죠? 그렇게 해야 더 높이 안 크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칙 주간형이 이제 보통 한 7년, 8년 차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나머지 기간이 되면은 이제 개심형이 되는 거죠. 개심형에서 자연 개심형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성목은 주지의 수가 5개, 보통 많아야 6개 이내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까지가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일반목들은 한 14년 차, 15년 차에서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2m 이내에서 하는 밀식이나 혹은 요즘 초밀식 재배 같은 경우에는 15년이면은 이미 갱신기간입니다. 근데 성목 같은 경우에는 14년, 15년 차가 되면은 그때가 수형이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마 주지의 수가 5개 이상이 되는 나무가 극히 좀 드물 거로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병이 들어가지고 잘라내거나, 어차피 모든 부분들이 영구 주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불안병이 들거나 이렇게 해서 잘라내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뭐 3개, 4개 이렇게 있을 것이고, 어떤 나무들은 뭐 자르기 어려우니까 한 나무가 있을 것이고, 뭐 한 가지가 뭐 다 있는데도 있을 거, 2가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성목들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옆에 있는 가지라든지 혹은 농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주지의 개수를 좀 길게 늘어뜨려 줘야 수확량이 나오겠죠. 우리는 어차피 농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확량인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주지상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주지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크죠? 가지들이 전부 다, 그죠? 뭐 이쪽으로 있지만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보통 보면 여기서 부주지도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여기에서 부주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측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결과가 이제 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는데 이놈들이 처음에 이게 너무 이제 굵은 것들이 이 주간에서 주지의 상태에서 부주지도 거의 주지의 상태만큼 이제 커버리니까 옆에서 다른 어떤 부주지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여기에서 어떤 좋은 가지들을 많이 길게 넘어갔을 때 많은 가지들을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목과철에 가보면은 이런 부주지의 형태가 되는 것들이 큰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부주지가 하나 생기고, 여기에서 또다시 여기 측지에서 결가지가 오면 좋은데 여기에서 또 부부주지 또 새끼가 하나가 파생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그늘에 쌓여서 이놈들이 능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거 얘기를 하면은 이 큰 가지들을 하나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 이 가지를 드러내서 이 전체 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수확량이 엄청나게 떨어지겠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원래 주간에서 주지는 3분의 1의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 주지에서 이 부주지는 최소한 또 3분의 1의 굵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거 다 드러내보면 나는 밥 비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뺏기 뭐 할 것 같으면은 이것들을 연차적으로 여기 부주지가 남아있다면은 여기서 길게 떨어지는 데서 어디인가에서 하나가 참한 게 남아있으면 이쪽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절단을 해줘서 이거를 줄여 들어가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리 이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남아지면은 어떤 부분이 되는가 하면은요, 결국은 이 끝부분은 좋은 가지가 나옵니다. 햇빛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끝부분은 그 결실량이 좋은 아주 단가지들도 많이 나오고 한데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능금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주간상에서 주지에 있는 부분들이 굵은 것들은 줄여나가면 되겠지만은 이 끝능금이들이 하도 좋다 보니까 이 끝을 아까워서 전쟁을 못 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끝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굵은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쪽에 여기서 햇빛이 뚝 들어오는데 이 안쪽에 이런 큰 가지에 달려있는 파생된 능금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가려지고 무효 연면적이 나오겠죠. 잎은 있어도 동화작용을 할 수가 없는 엽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일반적으로 꽃눈이 불량해지고 능금이 달려도 자라지고 그리고 색이 안 나고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중간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절단을 해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에 딱 맞는 부분들이 한 3년씩 이렇게 절단을 해 나가면 되겠지만은 이쪽 끝쪽에 있는 큰 가지들, 센 가지들은 반드시 절단을 해줘야만이 아깝지만은 절단을 해줘야만이 이 전체의 가지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게 아무리 굵더라 해도 우리가 교목성의 능금들은 이 가지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를 통째로 날릴 수는 병들지 않는다면 날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거 굉장히 아껴서 이 끝을 항상 좀 가볍게 해주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걸 제가 왜 먼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현장에는 이런 실생 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안쪽에서의 결과지를 착생을 시키고 절단하는 부분들은 이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결국은 원리는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만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이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런 자료를 주는 것들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뭐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이 책을 참고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많은 거는 내가 적지를 안 하고 요렇게 하고, 뒤에 내가 전쟁하고 관계없이 3월에서 4월 달 초순까지에 우리 교육기간이 4월 7일인가 있어서 그 전에 우리가 방제를 할 부분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 잠깐 얘기 드리고 그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현장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 실질적으로 여기에 좋은 말씀 하십니다. 전쟁의 의의와 목적.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실제로 전쟁의 의의는 햇빛 잘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상품성 높이고 연면적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의 의의죠. 그리고 이제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기 내가 가장 중요한 게 햇빛이죠. 전쟁은 무조건 햇빛이 투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일단은 최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햇빛 잘 들어가려고 하면 다 잘라내면 되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지들을 충분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가지의 확보도 더불어서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많은 결과지를 정리를 잘 해서 해거리를 또 방치를 하고, 대충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래 보면은 전쟁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 수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밭의 수세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수확량이나 전년도의 생리장애, 불안병까지 이것뿐한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세의 판단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여기에서는 내가 안 써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의 양을 결정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수세의 판단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수세가 약하다고 보면은 전쟁의 양이 늘어나야 되겠죠. 수확량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러나 수세가 적정성 이상이 되면은 가급적이면 수확량을 좀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해주는 게 맞다. 여기 이제 수세의 판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상단부를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세장 방충이나 혹은 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우세성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보통 우리가 개심형을 만들어 개심형을 우리가 하는 경우에는 정부 우세성의 어떤 불합리성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는 잘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방추형을 만드는 부분들은 주관을 살리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을 살렸을 때 정부 우세성이라는 거는 위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많이 가지들이, 상단부에 있는 가지들이 힘을 많이 받고 커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커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가지들은 자마의 형태가 띄거나 가지가 나오면 약해지고, 그래서 상단부의 모든 힘이 몰리니까 밑에 있는 가지들이 약해지니까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세장 방충에는 밀식 재배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단부나 하단부나 요인을 통해서 옥신의 이동량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밀식 재배를 하는 그 원리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단부는 항상 약하고 결실이 될 수 있는 꽃눈이 맺혀 있는 이런 가지들을 위주로 두고 위는 가볍게 두는 게 좋다. 그리고 하단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중단부나 하단부의 전정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쪽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다음에, 전청시에 내가 또 유의할 점을 적어놨죠. 그죠? 제일 부분들은 강환경, 계속적으로 강환경 햇빛에 대한 얘기죠. 강환경 개선하고 노후에 대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과 모듈을 봤을 때 보통 쓸 수 있는 한계치를 4년에서 5년으로 봅니다. 결과가 처음에 결과지가 하나 달려가지고 양질의 사과를 달 수 있는 한계치를 4년에서 길게는 관리를 잘해도 5년 이상은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노후 가지를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이 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사과는 그렇죠. 사과는 꽃하고 잎하고 이제 혼합해서 표현하지, 그죠? 그래서 꽃은 보통 5개 혹은 꽃잎이 6개, 꽃이 6개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으로 꽃은 5개가 피고 잎은 보통 한 하총에 10개 정도가 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올 때 요거 이제 중요한 게 있네요. 가대지가 짧을 때는 꽃눈으로 길게 자라고 가대지가 길게 자랐을 때는 격가지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뭐 좁고 자, 가지가 요렇게 해서 결가지가 요렇게 단가지 형태로 요렇게 나와가지고 가지가 여기 달렸을 때는 여기가 끝에서 꽃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길게 나왔을 때는 하늘 달고 나면은 곁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이 끝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나오는 것들이 확률이 있다. 요 부분은 내가 다음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들이 굉장히 이거 우리가 유념을 하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요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일단 넘어가면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빨리 이제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 생육 반응에 대해서 동계 전정은 가지 생장이 강해지고 하계 전정은 약해진다. 자, 왜 그럴까요? 동계 전정은 강하게 했을 때 반발이 올 수 있는 것들은 이 부분들은 전년도의 저장 양분으로 이해해 가지고 우리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가지가 처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장 양분의 양은 이만큼 한정되어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적정선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강하게 잘랐을 때는 이 양분의 소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강하게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동계 전정은 강하게 하면은 이 반발이 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계 전정은 약해지는 이유가 하계 전정을 절단을 하든 뭔가를 도장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위로 올라오는 게 보기 싫다고 다 딱 잘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보통 한 15일 이상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거의 그 생육이 멈춰집니다. 왜냐? 연면적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육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은 이미 지금 현재에서부터 우리가 꽃을 피우거나 잎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때에는 전년도 저장 양분으로 이해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모든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미 5월 달에 돼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가 지나버리면 생육기에는 우리가 보통 잎이 나오고 되면은 잎이 동화작용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게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크게 되고 과일도 크게 되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거는 잎이 없어져 버리면은 동화작용이 좀 적어지겠죠. 그래서 하계 전정은 하게 되면은 연면적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받아서 그것들이 약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계 전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하계 전정을 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적정선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강전정은 가지를 강하게 하고 약전정은 꽃눈을 형성하게 한다. 이건 더 설명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예. 자, 요게 가지간의 세력은 연면적에 좌우된다. 요거는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정부 우세성이라는 게 있지만 반대의 얘기는 하지 우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간이 이렇게 있다면은 가지가 하나 크게 하나 나와 있고 이쪽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본다면은 이 제일 하단지에 크게 이렇게 하나 나와 있다면은 이 부분들이 많은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상단부에 있는 가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받지 못해서 이쪽이 불량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이게 말하는 가지의 세력은 연면적에 이제 의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 큰 가지가 하나가 턱 나와 있는데 밑에서 여기에서 옆수로 보면은 이만큼 이래 됩니다. 근데 요거 몽땅 다 해도 요만큼 되지만 이 한 가지에 비해서 이 가지나 이놈이나 똑같겠죠.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들이 힘을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하지 우세성의 가지에서 하단지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옆면적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능금이 안 좋아질 수가 없다. 이 한 가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아까 내가 성목이라 해가지고 주지 큰 거에서 했는 그 원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아깝지만 제거를 해줘야 된다. 나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연면적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전쟁을 할 때에는 모든 부분들이 한 나무에서 골고루 영양분이 갈 수 있고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가지를 일단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쟁을 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 조금 나오네. 여기 이제 정부 우세성이 있죠, 그죠? 여기에 꼭 여기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또 귀농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은 이런 얘기를 또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됐죠. 가지 중에서 가장 상부에 있는 데서 세력이 강한 세 가지로 자라고 그 아래눈에 발생한 가지는 생장이 약해지거나 자마 형태로 형성이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정부우세성이라 한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쉬운 방법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그냥 둬버리면은 하단은 약해지고 상단부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 사과나무의 생리의 특성상. 그래서 상단부를 항상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요인의 기간을 늦추거나 요인을 하더라도 세지는 게 있다면 가차없이 그거를 잘라줘야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밀식 재배를 이거를 유인을 하는 원리를 위해서 이제 그걸 응용을 해서 만든 것들이 밀식 재배의 원리다. 이렇게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콤의 법칙. 이거 되게 거창하게 말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죠. 가지는 생장의 각도에 따라서 꽃눈의 형성이 차이가 난다. 가지는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 생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눈을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하려면은 가지가 90도나 수평이나 수평 혹은 뭐 이하나 뭐 어떤 수평 정도 비슷한 정도로 가지를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만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꽃눈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지가 만약에 많이 튀게 된다면은 그거를 유인을 하거나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 전쟁이라는 건 자르는 거죠. 절단은 끝을 막는 것이고. 그래서 가지가 정상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단을 했을 때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진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자리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두려면 차라리 그냥 두는 쪽이 맞고 아니면은 유인을 해가지고 절단을 하든지 그냥 둔 상태에서 위로 솟은 상태에서 절단을 해버리면은 훨씬 더 강해진다. 그래서 웬만큼 해서 유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 그 센 가지들은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그건 다시 가지를 받는 쪽으로 해서 절단을 하는 쪽이 맞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R율이죠. 그죠? 지상부하고 지하부. 지상부는 탑이고, 지하부는 루트라 그러지. 그죠? 그래서 TR율이라 그럽니다. 이거 총 중량의 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하부하고 지상부하고는 어느 선까지의
이게 비율이 1에 가까우도록 맞아줘야만이 이게 그 나무가 튼튼하게 자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 봤을 때 너무 이거 나무가 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나무가 어느 정도 튼튼한데 어느 정도까지 수세가 영향이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 아까 우리 정 회장님 같이 그 저가 우주 하려고 해가지고 막 잘라뿌려 해가지고 확 잘라뿌리면은 반발이 엄청나게 세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하부에는 충분한 양의 뿌리가 흡수가 되는 어떤 영양분이 있는데 지상부가 너무 적어버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하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나무가 고사 직전까지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남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어느 선까지 적정선에서 이제 전제를 해야 된다. 다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들은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전쟁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급적 유목에 가까울수록 소금 전쟁은 안 하는 게 좋다. 가지가 조금 복잡을 하더라도 결과가 된 것들이 밑에 가지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내가 결가지를 정리할 수만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두는 쪽이 맞다. 그래서 어느 선까지 컸을 때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아껴서 이거를 잘라내는 것이지 처음부터 옛날에 성목 하듯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해서 계산적인 부분을 대해서는 요즘 같은 유목들은 해서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고 아까 말한 CN율이나 TR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장의 속도가 많고 영양 생장을 하고 생식 생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 착가량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를 못한다. 그래서 유목들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가지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그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들을 아껴야 된다. 특히 전직군들이 이제 보통 조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거 가지를 안 빼내면은 전제는 흔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몇 개씩을 빼야 저 사람 전지 잘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유목들은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아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런 교육은 요 정도로 하고, 현장에서 가서 다시 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전쟁을 하는데, 용어를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요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용어라는 것들이 제가 혹시 맞아 뭔지 모르니까 자 여기 나무가 쭉 있으면은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지저부가 있고 예,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원 가지 이 둥치 이걸 가지고 주간이라고 그러죠. 주간. 이거는 용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어디를 교육을 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주지라 그럽니다. 혹은 어디에 가가지고 골격지라는 얘기라도 하는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지가 되고 혹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m에 26에 한번 15년 20년 되는 나무들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주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주지가 하나가 있겠죠. 그죠? 부주지. 요즘 밀식 재배는 이 부주지의 개념이 없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든 결가지가 딱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요것은 측지입니다. 측지고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단가지가 나온다면은 요거는 결가지죠. 결가지인데 요 측지는 이게 어떻게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결가모지가 되겠지, 그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나무를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전쟁 교육을 할 때 요 내용은 우리가 이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요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이제 어떤 게 특히 스포 타입 있죠. 홍로라든지 가뭄 같은 이런 데리셔스 계통의 이제 스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례를 하죠. 정례. 눈을 따는 거, 그죠? 적하는 이제 꽃을 따는 거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정화,
애가. 그 다음에, 자마. 요 얘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정화는 무엇이고, 애가는 뭐고, 자마는 뭐냐. 이 자마는 제일 쉽지요. 이거 숨은 눈이잖아요. 그죠? 장다는 거. 숨은 눈이니까 이건 금방 이해를 하겠지만은 이 정화하고 애가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정화라는 것은, 물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화에 대해 가지고 설명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정화는 보통에 우리가 가지가 나왔을 때 가지의 끝에서 중심에 달려있는 눈을 가지고 정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 이게 또, 한번 또 얘기해봐야 되겠네. 또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렇죠.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에 눈이 하나가 탁 떠 있다면, 끝눈이 돼 있으면은, 요것이 정화가 됩니다. 근데 애가는 뭐냐? 잎눈이 있고, 보통 잎눈이 있죠. 요런데. 보통 요런데 위쪽에 있는데 큰 가지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잎이, 나중에 역시 잎이 달려있는 옆구리 같은 사이에 이렇게 톡 튀어나왔는 거. 요것들이 애가가 됩니다. 그러면 애가는 여기만 있느냐? 여기도 있죠. 여기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요렇게 돼서 특히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이 많이 나오죠. 애가, 그죠? 여기에서 꽃이 피고, 이게 보통 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잎이 피죠. 그런데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은 여기에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이 요렇게 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잎이 피는 옆구리, 겨드랑이 이제 옆구리, 여기에서 피는 것들을 애가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능금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쉽게 말하면 뺀질이가 되겠죠. 뺀질이가 되고, 보통의 눈에 꽃이 필 수 있는 것들은 정하는 7월눈입니다. 보통 우리가 꽃이, 내년도 꽃을 만들어주는 것들은 보통, 지난해에 7월달, 6월 말 7월 사이에서 이 정화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는 9월 눈입니다. 우리가 꽃은 2번 만들어지죠. 대개의 경우에 9월 눈이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우리가 말하는 뺀질이가 나올 확률이 많다. 그래서 애가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요런 개념이 애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화를 하거나 홍로 같은 경우에 우리 적화 많이 하죠. 정례도 하고 적화를 하고 정례를 할 때 요런 애가의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말씀이 나왔는 건데 요런 애가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꽃이 피기 직전에 꽃눈이 약간씩 벌어질 때 요때는 애가를 미리 적화를 하는 것보다는 가위를 가지고 정례를 해주는 쪽이 능금이 훨씬 더 좋다. 정례를 할 때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잎은 다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홍로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굉장히 풍산성이죠. 홍로 같은 경우에 과일의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혀서 보통 우리가 삭과가 될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능금 한 알에 보통 잎 엽수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돼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꽃마다 전부 다 능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세력이 약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눈을 따주고 눈 자체를 떼냈을 때 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애가를 좀 떼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홍로는 이까지 따서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홍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은 이런 노력을 안 하게 되면은 수세가 약해지죠. 부사는 한 해에 수세가 떨어지더라도 나무가 좀 고라타선 치면은 우리말로 가지를 좀 드러내고 결가지 정리도 좀 하고 능금 좀 적게 달고 이렇게 하면은 한 1, 2년 지나면은 수세가 회복이 됩니다. 홍로 절대 회복 안 됩니다. 한 해 수세 떨어뜨려 버리면은 그거 안 되죠. 수세가 떨어지는 거를 홍로나 단가지 형태의 사과들 산사, 아리수, 양광, 단가지 형태지 그죠? 가몽. 이런 경우가 가장 두드러져 나타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꽃이 피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서 가지가 있는데 여기 결가지에 있어서 꽃눈이 맺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꽃눈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작게 그렸나? 좀 크게. 결가지가 있는데, 여기 꽃눈이 하나가 이게 한 몇 채 있으면, 여기도 꽃눈 딱 들어붙어가지고, 3개, 4개씩 딱 밝았지. 요렇게 된, 나무가 있다면은, 이 나무는 수세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훨씬 더 강하게 절단을 해서 안으로 걷어 들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심해져 버리면은 총생현상이 나타나죠. 총생현상에 대해서,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보편적으로 이 총생현상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없죠. 우리는 친환경을 하니까. 제초제 피해.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보통은 미량원소 결핍. 특히나 이 중에서 이제 중소지,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가지가 이제 한쪽 남아 있으면은 잎이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되는데, 소나무 가지가 제일 쪼빗쪼빗하게 나오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홍로, 특히 홍로가 수세가 급격히 떨어져 버리면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는 거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이건 한계치에 왔는 나무입니다. 결국은 갱신에 가까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로는 항상 전지를 하거나 우리가 젓갈을 할 때, 전지할 때도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강하게 좀 해주시고, 혹은 저가도 해주시고, 적하나 정렬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 수세를 적정선에 수세를 유지를 시키는 게 굉장히 단가적 대사가들은, 물론 요즘 심는 시라노 골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정선에 사과를 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런 또 부분들은 수세가 너무 강해버리면 해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정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3월 말쯤 이래 되면은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벌써 개화전 약재를 방제를 해야 되죠. 우리 간행 농사들은 뭐 4월 초에 꽃 피기 전에 뭐 되게 귀찮으면은 뭐 개화전 약재 뭐 농협에 가서 농약 사가지고 그냥 한번 치고도 넘어가는 집들이 있어요. 뭐 그래도 뭐 그게 농사 뭐 문제 없다는 집이 있지만은, 우리는 농약을 못 치는 거 친환경 농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1년의 농사를 승패를 좌우를 하는 것들이 개화전 약재의 방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교육이 한 4월 뭐 한 초순쯤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얘기가 안 맞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밑에서 잠깐 얘기를 할 때, 우리 유기자재 중에서 농약과 필척을 할 만한,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자재는 딱 3가지밖에 없다.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기계해지죠. 자, 두 번째가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농약에 필적하거나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은 제가 아무리 20년을 유기재배를 해봐도 이거보다가 더 좋은 그 농약에 필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딱 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게 이 3가지는 개화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 유기재배를 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를 하나라도 놓치면은 생육기에 무조건 애를 먹는다. 이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내가 잠깐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할게요. 이 기계유제.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해, 몇 배 하는 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500짜리
500리터짜리 SS기, 그죠? 이 20단말이지, 그죠? 여기에, 기계유제 18리터를 가지고 세 차를 치면 됩니다. 세 차. 그러면 한 차에 6리터죠? 6리터를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이만큼 치셔야 됩니다. 이거 그저 입도 안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방제를 하는데도 이만큼 안 치는데 무슨 소리 하노? 물론 아까 그저 밀식 재배를 하시는 유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가도 되겠죠, 좀 더.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가 정상적인 생육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정도 치셔야 됩니다. 이거를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단 해충 피해는 5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년 내도록 응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님 오일을 우리가 생육기에 친다. 이거 응애 때문에 칠 것 같으면 님 오일 안 치셔도 됩니다. 요렇게 치시고 난 다음에 올해 기계유제를 처음 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꽃이 지고 첫 풀을 비죠. 꽃 질 때 무렵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제초 작업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 열간 바닥이죠, 그죠? 열간에 이 바닥에 살포.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나무 주변에 기름 좀 치면 좋다, 식물성이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치시면 됩니다. 이거 SS기 뒤에 보면 무슨 그거 파는 거 있을 거예요. 제초제 치는 거, 뒤에 SS기 달아가지고 하는 거. 그까지 치면 뭐 잠깐 칩니다, 이거. 요렇게 해서 했을 때, 자, 요거는 전박이 응애를 방제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2년 내지 3년만 해버리면은 응애 절대 안 생깁니다. 저는 지금 제 가수원에 응애약을 안 친 지가 저는 실패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응애 쪽은 내가 아예 잊어먹었는 게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않는 게 5, 6년 됐습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 기계유제는 그뿐만이 아니고 월동 해충들, 특히나 뭐 깍지벌레도 요즘 깍지벌레도 있죠. 깍지벌레하고 혹은 나방류의 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단 기계유제는 이거를 치게 되면은 일기예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그러느냐? 우리는 기계유제는 기름이잖아요. 물하고 희석을 해서 쳐야만이 약해를 안 합니다. 원액 그대로를 치면은 나무가 약해를 받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쳤는데 기름은 천천히 마르죠. 한 2, 3일 걸려야 마릅니다. 나무에 붙어서 비가 왔어. 비가 오면은 물은 쉽게 나고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똘똘똘똘 흘러내리다가 어디에 미치는가 하면은 가지 있는 쪽에서 끄트머리 하나 어딘가에 탁 미치죠.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는 원액이지요. 그 부분에서 약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를 칠 때는 일기예보를 요즘 일기예보 좋으니까 우리 동네 일기예보 확인해보고 휴대폰으로 한 3일 정도의 비를 맞히지 않는 날 요때 기계유를 이제 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거만 염두에 두신다면은 기계유제에 대한 약해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부분은 보통 우리가 충청도라든지 뭐 이쪽으로 좀 따뜻한 지역 같으면은 3월 한 20일만 돼도 쳐야 될 겁니다. 아마 꼽히는 시기로 본다면은 저희들 것이 청송이나 영주 같은 이런 쪽에는 3월 말, 4월 초까지 쳐도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석회 유황합제하고 기계유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한 5일 정도의, 5일이나 일주일 정도의 이제, 시차를 두고 치시면 좋다. 그래서 석회 유황합제는 전착제를 좀 넣어 치시면 효과는 좀 좋다. 그리고, 우리가 18리터짜리 한 차를 칠 때 2마를 넣어 주시면 된다. 석회 유황합제는 그렇게 치시면 되고, 우리가 석회 보르도액 같은 경우에는 일찍 치면은 저거 좋죠. 하상병도 방제가 되고, 그죠? 우리가 이제 빨리 계하전 약제를 칠 수 있는 살균제 쪽에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상병도 예방을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병도 조금 방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석회 보르도액을 치는데, 이거는 660 그냥 치셔도 관계 없습니다. 꼽히기 전이니까.
꼭 42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물론 그렇게 치면 훨씬 더 좋고, 좀 쉽게 치셔도 꽃이 피기 전이니까 조금 일찍 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치시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을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좋겠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굉장히 좀 촉박한 것 같으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론 쪽은, 교육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